이제 숨기지 않겠다. 동식은 내 친아들이고 성호는 내 친자가 아니다. 성호는 분노로 주먹을 떨며 절규했습니다. 그럼 제 50년 인생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동식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도 재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길을 가겠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이제는 치유가 필요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새벽 6시 박정호 회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9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정호. 그의 방은 고급스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조차 웃음보다는 의무적인 표정들로 가득하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그의 뇌리에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 한 여인과의 짧은 만남.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아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세면을 마치고 정장을 갖춰 입은 정호는 서재로 향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자료들이 가득한 서재. 그곳에서 그는 매일 아침 회사 업무를 점검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각종 보고서들을 살펴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삶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온기는 느껴본 적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1시간 후 저택의 넓은 식당.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지만 이 풍성한 상차림과 달리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정호가 상석에 앉고 그 양옆으로 장남 박성호와 장녀 박지연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55의 나이임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평생을 후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늦게까지 서재에 계셨다면서요?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건강도 챙기셔야죠. 정호는 국그릇을 들며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보다 동남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목소리의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죠. 그게 현지 정부와의 협상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하지만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 결과를 보여주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정호의 말이 식탁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성호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을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질책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버지, 오빠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정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하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연아,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사업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네,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렇게 소외되어야 하는지,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연아. 정호가 딸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네, 아버지.
오늘 자선단체 이사회 모임이 있다고 했지?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신경 써서 하게. 특히 시장 부인이나 다른 재벌 부인들과 관계 유지는 잘하고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5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각종 행사나 사회활동을 담당하는 존재일 뿐이죠. 오빠처럼 회사 일에 관여할 기회도 없고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박정호 회장의 딸이라는 간판 역할만 하는 걸까? 식사는 계속해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됩니다.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넓은 식당에 울려 퍼집니다. 정우는 신문을 펼쳐들고 경제면을 살펴보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수십 년 전의 그 기억입니다. 20살 때 만났던 한 여자,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 당시에는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우는 신문 너머로 성우와 지연을 바라봅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들었네요. 성우는 아버지의 냉대에 속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나는 분명히 이 집안의 장남이고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다른 재벌가 아들들은 벌써 사업을 물려받아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계속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할 용기도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지연은 오빠의 힘든 표정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이 집안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걸까? 아버지도 오빠도 그리고 나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운 것 같은데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텐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늘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정우의 차가운 성격과 바쁜 사업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 집에 온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냉랭하기만 합니다. 나는 회사에 먼저 가겠다. 정우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납니다. 성우는 오늘 중으로 동남아 프로젝트 보고서를 내게. 지연이는 자선 행사 잘 마무리하고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두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정우가 현관을 나서며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회사로 가지. 그런데 오늘 하늘이 어둡네. 비가 올 것 같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회장님. 오늘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더군요. 우산을 준비해 드릴까요? 정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피로 세운 제국을 만들었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과연 그 피가 진짜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 서울 시내에는 예보대로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도심의 소음과 뒤섞여 더욱 거세게 들려옵니다. 박정호 회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이사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회의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나선 길이었죠. 기사님, 비가 많이 오네요. 천천히 가세요. 정우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 성우와의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된 동남아 진출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우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현지 정부와의 협상이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성우 녀석이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하나? 정우는 자꾸만 아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단지. 최동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동식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아내 영희와 고등학생 아들 민수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라 손님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 오니까 조심히 다녀요. 무리하지 말고. 아침에 아내 영희가 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식은 웃으며 대답했었죠. 걱정 마, 나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돈 벌기 좋은 날이야. 택시에 올라타면서 동식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이 넘어가는 나이에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대학 가려면 아직 몇 년 더 이렇게 살아야겠네. 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동식은 늘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강남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약속 시간에 늦겠어요. 뒷좌석에 탄 손님이 재촉했습니다. 젊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조급해하고 있었죠. 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비는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을 정도였죠. 동식은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도 손님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동식.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어머니는 끝내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동식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식아, 내 아버지는 큰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널 지킬 힘은 없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꺼내보시던 낡은 사진 한 장도 생각났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동식이 물어봐도 옛날 친구라고만 하시며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그 남자가 혹시 자신의 아버지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반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호 회장의 차량은 강남대로를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동식의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길의 미끄러운 도로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이 교차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순이? 맞다, 김순이었지. 수십 년 전 대학생이었던 정호가 만났던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남자아이였나? 여자아이였나? 정호는 평생 그 아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찾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생각하면 감히 나설 수 없었거든요. 아, 위험해. 그때 동식이 급작스럽게 나타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빗길에서 택시가 미끄러지며 차선을 벗어나는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정호의 차량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운전기사 모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꽝! 요란한 충돌음과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정호의 고급 승용차와 동식의 낡은 택시가 도로 한가운데서 크게 충돌한 것입니다. 충격으로 두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었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하얀 연기가 차량 안을 가득 채웠죠. 으악! 충돌의 충격으로 정호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79의 몸이 이런 충격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동식 역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핸들에 가슴을 부딪혀 호흡이 거칠어진 상태였고 왼쪽 팔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손님도 충격으로 기절해 있었죠. 세 사람 모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고야. 큰 사고가 났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달려와 신고를 했습니다. 비를 피해 건물 처마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사고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저 차 번호 보니까 고급차네. 혹시 유명한 사람 아닐까? 택시기사님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곧이어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두 사람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둘 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급히 보고했습니다. 정호와 동식은 각각 다른 들것에 실려 같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게 된 순간이었죠. 구급차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둘 다 의식이 없어서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구급대원은 두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한 두부 외상이 있고 이분은 가슴과 팔 부상이 심각합니다. 둘 다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도시의 오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정호의 맥박을 재면서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두 사람이 동시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환자 신원 파악됐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분은 박정우 회장님이시고 이분은 최동식 씨네요. 신원이 확인되자 응급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박정우라는 이름을 들은 의료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원장님께 즉시 보고드려야겠어요.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병원 원장과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동식 역시 같은 정도의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요. 수혈 준비하세요. 두 분 모두 출혈이 심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혈액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검사가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사고 소식을 들은 성우와 지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뛰어온 두 남매의 얼굴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우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분 중에 같은 혈액형이 계신가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혈액형입니다. 혈액은 병원에 있는 걸로 사용하세요. 지연은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하시길. 평소 차가웠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만이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지연아, 울지 마.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성우가 동생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우는 회사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사회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회사 걱정을 하다니.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진은 두 환자 모두에게 수혈을 위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검사실에서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던 검사기사 이 선생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 선생이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박정우와 최동식의 혈액형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혈액 성분까지 놀랍도록 유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유사할 수가 있나? 이 선생은 동료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이 결과 좀 봐주세요. 제가 실수한 건 아닌지. 동료 검사기사도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 정도면 형제나 부자 관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수치인데. 두 검사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와 동식 모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개인 병실에서, 동식은 일반 병실에서 각각 회복하고 있었죠. 성우와 지연은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기가 병원인가? 정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평소의 당당한 회장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사고가 났다고 했나? 상대방은 어떻게 됐지? 정우는 사고 상황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택시와 부딪혔다는 것도 말이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택시기사분도 다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처리나 그런 건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왠지 모르게 그 택시기사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일반 병실에서 깨어난 동식은 아내 영희와 아들 민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민수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식이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 곳곳이 아팠고 특히 왼쪽 팔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 동식이 물었습니다. 큰 회사 회장님이라던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당 의사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정호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딘지 이상했죠. 회장님, 그리고 가족분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성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의사 선생님? 성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수혈을 위해 혈액 검사를 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니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분의 혈액이 회장님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단순히 혈액형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유전적 특성들이 매우 비슷해요. 김 교수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밀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성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그 택시기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어둔 기억이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택시기사분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 교수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최동식 씨라고 하시던데요. 나이는 40살이고 정호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식? 혹시 그때 순이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동식이었나? 지연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혹시 그분을 아세요? 하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성호는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혈액의 여러 성분이 이렇게 유사한 경우는 보통 가족관계에서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성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십 년 전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이었던 자신, 김순희와의 달콤했던 만남,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의 반대와 체면 때문에 외면했던 그 비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정호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택시기사분이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혹시 면회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말에 성우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성우가 반대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성우는 아버지가 왜 그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변호사나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수십 년간 궁금했던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아버지의 의도는 모르지만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휠체어에 앉은 정호가 동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성우와 지연도 뒤따라왔죠. 복도를 지나면서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상한 운명적 느낌이 계속 밀려왔거든요. 일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동식과 마주쳤습니다. 동식의 아내 영희와 아들 민수도 함께 있었죠. 정우는 동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비슷해 보였어요. 코끝도 그렇고 입술 모양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식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 동식이 머리를 숙이며 깊숙이 사과했습니다. 평범한 서민인 자신이 이런 큰 인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비가 많이 와서 시야도 안 좋았고, 정우가 오히려 동식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식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이를 닮았네. 그리고 내 젊은 시절 모습도 보이고.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아직 많이 아프잖아요. 민수도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예의 갖춰야지. 정호는 이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아들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구나. 성우와 지연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치 그 택시기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성우와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어머니 안부를 묻는 거지? 동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구나. 동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요. 이 말을 들은 정우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혹시 김순희 씨였나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식은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어머니 성함을? 이 순간 정우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운명이 자신과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성우는 아버지와 택시기사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까지 알고 계시지? 뭔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지연도 마찬가지로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며칠 후 김 교수가 정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질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동식 씨와 회장님의 DNA가 99.9% 일치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확인되니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성우님의 검사 결과도 함께 확인했는데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거든요. 성우님과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남남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병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식이 자신의 친아들이고 성우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성우는 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아내가 나를 속인 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님의 경우에는 확실히 회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결국 회장님의 진짜 자녀는 최동식 씨와 지연님 뿐인 셈이죠. 이 말을 들은 정우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성우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버린 동식이 진짜 아들이었다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네요. 간호사를 불러야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급한 안건이 있다고 합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런 표정을. 성우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성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피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정작 자신의 친아들은 택시기사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결과지를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결과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회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100% 확실한 결과입니다. 오차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와 의사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검사 결과인가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하지만 정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며칠이 지나자 예상대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기자에게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입수한 것이죠. 박정우 회장, 숨겨진 서자 존재 확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떴습니다. 성우는 아침 일찍 회사에서 이 기사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인터넷 기사 보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택시기사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시작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성호야, 잠시 병원으로 와라. 지연이와 함께 말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성호와 지연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복도에서부터 기자들이 몰려와 있어서 병원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인터넷에 온갖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 택시기사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숨겨온 사실이 있다.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순이와의 만남, 그녀와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오빠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하게 증명했어. 99.9% 일치한다고 했다.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오빠가 하나 더 생긴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평생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정우는 더욱 어려운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도 내 친자가 아니다. 이 말에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성우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의 아들인가요? 그럼 제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비밀까지는 모르겠거든요. 바로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기사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성호는 전화를 끊고 절망했습니다. 개인적인 충격도 큰데 회사까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지연은 오빠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확실한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가족이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려 위로하려 했지만 성우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 아들이 되는 거고, 저는 평생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이 되는 거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뭐였단 말이에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용기를 냈다면, 순이와 동식이를 책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언론은 더욱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후계자 알고 보니 친자 아니었다. 택시기사에서 재벌 아들로, 드라마 같은 반전, 박정우 회장 가문의 숨겨진 진실, 5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가족사라는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 택시기사 복 터졌네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진 상황에서 회장님이 계속 경영을 하실 수 있을까요? 후계 구조도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사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동식과 그의 가족들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각종 방송국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동식은 영희와 민수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제발 가족들은 그냥 두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과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동식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누가 거대한 재산을 마다하겠냐는 식이었죠. 영희는 남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가 진짜 재벌가 사람이 되는 건가요? 대학교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텐데. 동식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큰 사람이었지만 널 지킬 힘은 없었다. 동식은 밤늦게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신 걸까? 나를 보호하려고 하신 건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40년, 그리고 갑자기 재벌 아들이 되어버린 현실. 한편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일기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 3월 15일. 정호는 내가 성호를 낳기 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모른다. 나도 성호가 정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결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지연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 중 자신에게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지연이에게 마이너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읽어보거라라고 적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유일한 친자다. 성우는 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어서 정우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널 올가맬까 두려워 숨겼단다. 편지를 읽은 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지금에 와서야 모두 드러나고 있었죠. 그럼 성우 오빠는 아버지의 아들도 친어머니의 친자는 맞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혈연이 없는 건가? 지연은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성우의 친아버지는 내가 20살 때 만났던 첫사랑 김영수였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정우와 결혼했다. 성우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너만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자신의 첫사랑과 아들을 외면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첫사랑의 아들을 남편의 아들인 척 키워야 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모두 거짓말 위에서 살아왔구나. 하지만 그 거짓말들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닐까?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을,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치유가 필요해. 누군가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해. 지연은 어머니의 편지 속 마지막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혈육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다. 언젠가 이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한다. 어머니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결심을 굳히고 동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그의 집을 찾아간 지연. 동식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식의 아내 영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혹시 박지연 씨시죠? 뉴스에서 봤는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이런 서민 아파트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식 씨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민수의 상장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동식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지연을 보자 어색해했습니다.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신기한 듯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희는 급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진실을 덮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동식은 지연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재벌가 딸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해한다고 말하다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식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제 존재를 인정해줄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니까요. 동식 씨,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가 진정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며칠 후 정우는 회복 후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 만남에는 정우, 성우, 지연, 그리고 동식과 그의 가족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각자의 표정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성우는 내 아들이 아니고 지연은 내 유일한 친자다. 그리고 동식, 너 역시 내 피다. 정호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분노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럼 제 모든 노력은 뭐였습니까?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온 회의실을 진동시켰습니다. 50년이 넘게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남이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 정체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넌 내 피가 아니었지만 내 아들로 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집착이 우리 모두를 망쳤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죠. 너를 진정한 아들로 사랑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동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 호칭을 부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동식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큰 사람이었지만 널 지킬 힘이 없었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동식의 말에 정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영희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민수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살면 돼요. 극적인 순간 동식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회사도
재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갑자기 주어진 것들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연님은 진짜입니다. 동식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끝내 지켜야 할 이름은 바로 그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식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식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님,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하지만 언제든 가족으로서 서로를 도울 수는 있잖아요. 성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의 절규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룬 것들,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모두 의미 없는 거였나요? 지연이 성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빠, 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거짓은 아니에요. 오빠는 여전히 제 오빠고 저는 오빠의 동생이에요. 하지만 성우는 지연의 위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연아, 내 말이 고맙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넌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키운 아들이다. 그리고 동식아, 넌 내 친아들이지만 내가 버린 아들이다. 지연아, 넌 내 유일한 친자이면서 가장 강한 아이다. 정우의 말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동식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정우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동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모습이고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정우는 동식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하마.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겠구나. 동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영희와 민수는 남편과 아버지의 결정을 조용히 지지했습니다. 민수가 동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행복하면 돼요. 갑자기 주어진 것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아요. 6개월 후 정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와 사고 충격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병상에 누운 정우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압력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잃었고 직원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모두 의미 없어진 건가요? 성우가 지연에게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오빠를 위로하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 경험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우는 지연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은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평생의 의문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가끔 정우를 병문안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택시를 운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동식이 어느 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다. 오히려 내가 부끄럽다.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으니까. 임종을 앞둔 어느 겨울 저녁, 정우는 지연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넌 가장 약해 보였지만 결국 진짜였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정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잘못된 선택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특히 동식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해준 것이 평생의 한이다. 순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제가 이어가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로요.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렴. 성우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비록 피는 다르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요. 정우는 성우의 손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남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동식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우는 동식을 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식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세 자녀의 손을 모두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9세, 파란만장했던 한 인생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의미 깊게 치러졌습니다. 성우, 지연, 동식 모두가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혈연을 떠나 진정한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배웅한 것입니다. 조문객들도 이 특별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1년 후 성우는 추락한 권력 속에서 홀로 남겨졌지만 이제야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난 그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내 실력으로 해보자. 혈통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집안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전통적인 재벌 경영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선행으로 갚겠어요. 그게 진정한 속죄일 테니까. 오빠 함께 새로운 일을 해봐요. 지연이 성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의 치유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죠. 성우는 지연의 제안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남매로 살아보자. 두 사람은 함께 희망의 달이라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과 가족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이었죠. 성우는 과거의 권력욕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동식은 여전히 택시를 운전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끔 지연의 재단을 도우며 진짜 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느 새벽 5시, 동식은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서울의 고요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평생의 의문이 모두 해결되었으니까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주신 최동식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려 점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가 아닌 선택으로 살아간다. 그게 내 진짜 삶이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지연의 재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망의 다리 재단이 올해 1000명이 넘는 소외계층을 도우며 사회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동식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제게 큰 격려가 돼요.